네, 생명을 위해 1분 1초를 다투는 초응급인지, 긴급인지, 비응급인지 환자 구별에서부터 응급실 업무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료의 순서도 네모난 시간 순서가 아닌 중증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센터에서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중증 응급질환은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폐혈증 등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증상 발생부터 최종 치료 기간에 도착하는 시간이 1분 단위로 지연될 때마다 사망률 및 합병증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심정지 심근경색의 경우 심장혈관 시술이 가능한 심혈관센터, 급성뇌졸중의 경우 막힌 뇌혈관을 뚫는 혈전용해제 치료나 뇌혈관 시술이 가능한 뇌졸중센터, 중증외상의 경우 중증외상센터가 최종 치료 기간이 되겠죠. 경남은 심뇌혈관 중증외상 환자의 사망률이 전국에서 단연 높은데요. 환자의 증상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5분 이상 지속되는 가슴 통증이 있다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119를 불러 응급실에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응급실 도착 후 심장 혈관 조영술 및 혈관 시술까지 9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병원에서 전원 온 경우에는 120분 이내에 시술을 받아야 사망률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19 구급대에서 12호 심전도를 통해 급성 심근경색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이상이 올 때, 또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얼굴이 비대칭으로 움직일 때, 갑작스러운 의식 변화를 보일 때 급성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 방문 전 특별한 응급처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종종 사지를 주무르시거나 증상을 무시해서 최종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심리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급성 뇌졸중은 증상 발생 후 3시간, 경우에 따라 4시간 반 이내에 막힌 뇌혈관의 혈전을 녹이는 약물 치료를 해야 하고, 동맥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혈관 내 시술을 제 시간에 받아야 사지마비, 언어장애 같은 후유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증상 발생과 함께 뇌혈관 센터로 지체 없이 도착해야 합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가장 먼저 119를 부르고 119 상황실의 지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간혹 구급차만 빨리 와달라고 다급하게 말하거나 119 상황실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는 신고자가 119 상황실의 전화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평평한 바닥에 환자를 눕히고 가슴 정중앙에 양손을 포개서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5cm 이상 깊이로 가슴 압박을 해야 합니다. 자동 재생동기가 있다면 음성 지시에 따라서 패드를 가슴에 붙이고 자동 재생동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종종 사지를 주무르거나 기도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혀를 잡아당겨 빼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심폐소생술을 방해할 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대뇌의 체온 조절 중추가 손상되고 심한 탈수, 저혈압,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선망, 경련,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장기 손상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특히 고령 환자에게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법의 하나는 체내 열 생산을 줄이기 위해 탄수화물 섭취는 늘리되 단백질 섭취는 줄이는 것입니다. 갈증이 없더라도 수시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음주는 피해야 하는데요. 이뇨작용을 통해 오히려 탈수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을 자주 이용해 열사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응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증상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119를 불러야 하는 점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시거나 다니던 병의원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골든타임,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지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당뇨가 발생합니다. 당뇨는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1형 당뇨병이 생기면 췌장이 파괴되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2형 당뇨병은 췌장은 정상적이지만 체내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혈당이 상승하는 질환입니다. 과거의 소아 당뇨는 대부분 1형 당뇨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비만한 소아와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성인에서 주로 생긴다고 알려진
2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형 당뇨와 2형 당뇨 모두 혈당이 올라가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다음과 소변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다뇨가 생기게 됩니다. 2형 당뇨는 대부분 비만한 소아와 청소년에서 잘 생깁니다. 비만한 아이가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면서 체중이 감소하면 혈당 상승으로 생기는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이 체내에서 정상적인 작용을 잘 못하면 목이나 팔처럼 신체의 접히는 부위에 짙은 색의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되는데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서 당뇨 환자가 있고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당뇨 관련 검사를 받아보고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진단은 같습니다. 당뇨는 다뇨, 다식,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혈당이 200 이상이면 바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8시간 공복 후 혈당이 126 이상이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당부화 검사를 통해 2시간째 혈당이 200 이상이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아 당뇨의 치료는 1형 당뇨의 경우 진단 즉시 인슐린을 하루 2회 이상 투여하는 것입니다. 2형 당뇨의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하여 혈당을 낮출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혈당 강화제를 함께 복용하여 치료합니다. 당뇨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탈수가 진행되면서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혼수 상태는 응급처치하지 않을 경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당뇨의 만성합병증입니다.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미세혈관이 손상되는데 망막이나 신장은 미세혈관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명이나 신장 기능 상실로 투석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형 당뇨는 비만과 함께 발병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병이 진행되는 과정이 긴 편이고 예방 또한 가능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당을 낮추고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이나 스트레스는 인슐린이 체내에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되고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당뇨 가족력과 흑색 극세포증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